대상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생애 초기에 가졌던, 그러니까 생애 초기에 가졌던 대인 관계 경험이죠. 우리가 대상 관계 경험은 생애 초기에 가졌던 대인 관계 경험, 특히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여 이런 내면화된 표상들이 개인의 성격 형성과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은 결국은 이 대상관계에서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 초기에 가졌던 대인관계가 어떤 거였느냐. 특히 주요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게 표상이 된다는 거죠. 내가 양육자와 어떤 그림을 갖고 이 표상,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돼서 내재화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 주변 사람들과 내가 누구하고 계속해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은 지금 대인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이미 어렸을 때에 내가 대인관계 했던 것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요 양육자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지금 대상관계에서 지금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 쟤 왜 저러지?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의 스타일이고, 그렇지? 이 사람들의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전에 이미 양육자의 관계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애 초기가. 관계 이론에서 정신병리는 현재의 개인 관계 경험이 실제 상황이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상황이나 대인 관계를 지금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다? 개인의 내적 대상 관계. 내 안의 내적 대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적 대상.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새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나는 누구예요? 박진숙의 나, 우리 아버지의 나, 선생님이 가르쳐준 나, 우리 엄마의 나, 할머니의 나, 영향받은 나가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떤 나가 지금 이 지금의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내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는 우리 대상 관계에서 말하는 이론입니다. 대상 관계에서의 병리는 그래서 내가 늘 피해 의식에서 살았다. 내가 늘 피해 의식에서 살았다면 내 안에 내적 관계에서 피해 입은 내 모습, 상처받은 내 아이가, 내 마음속의 아이가 계속해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병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 정신병리는 현재의 실제 상황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과 관계하면서 맺는 그것이 병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안에 내적 대상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들어온 그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걸로 말하면 귀신 아닌가 싶어요. 귀신이죠. 우리 귀신 쓰였네. 이거 귀신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말하면 내적 관계, 내적 대상. 대상 관계에서도 내 안에 있는 상처 입은 나. 이게 뭐냐면 귀신이죠. 그래서 대상 관계에서의 병리를 보면은 부정적인 대상 관계의 치료나 경험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정될 수 있다. 여러분, 생애 초기에 만들어진 이 병리가 어떻게 몇 번 상담받아서 몇 번 교육받아서 되겠냐는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획득된 안정 애착이라고 해요. 안정 애착.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 관계잖아. 남편과의 관계도 애착 관계의 연속이고, 그렇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아이하고 나하고도 애착 관계잖아. 이것이 획득된 안정 애착은 오랜 시간 획득돼야 한다는 거죠.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신병리에서는 대상 관계가 너무나 경직되게 조직화되었어. 그러니까 폐쇄적인 체계를 형성해서 경험이 내 내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요. 정신병리니까 대상 관계에서 너무나 경직되게 조직화되고 폐쇄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병리니까. 그래서 이 경험이 내 내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변화에 저항한다.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자꾸 저항하는 거, 변화하지 못하게 저항하는 거. 이게 이제 병리라는 거죠. 대상관계 치료 과정 및 목표를 보면은 내담자의 자기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상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내담자, 내가 상담자고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담자라면 내담자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상 관계 구조를 바꾸는 거라요. 구조. 그러니까 구조는 뭐라겠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나무를 키우는데 나무가 이렇게 잎사귀 제 방에 있는 것도 보니까 잎사귀가 이번 봄에 화분을 심었는데 벌써 거뭇거뭇해요. 그러면 과연 거뭇거뭇한 걸 자꾸만 거기서만 뜯어줘도 될까? 내가 볼 때는 저거를 3년인가 4년 된 흙에다 그냥 심었거든요. 비료가 부족하거든가 뭐 토양이 부족한 것 같아. 이 뿌리에 손을 봐. 이게 스트럭처예요. 스트럭처. 구조는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땅 속까지 부는 거죠.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 자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서 이해되고 수용되어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가 나쁘다, 옳지 않다 그러면요. 누군가의 좋은 대상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관계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해되고 수용되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획득된 안정 애착이라는 거예요. 한동안 학교 다니면서 막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 학생이 오픈하는데 가고 현영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모처럼 막 배꼽이 아프게 막 웃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웃음이 나한테 있었었구나. 이런 웃음이 학생을 통해서 이런 웃음이 있었었구나. 이게 다시 획득된 안정으로 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웃었는데 이 양반이 학교를 몇 년 안 다니면서 이게 어느 날 막 그렇게 배꼽이 빠지게 웃었던 경험이 없는데 한마디 던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고스란히 살아오는 체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체험을 오래 하다 보면 학교는 재밌는 거, 학교 가면 무지 웃긴 곳, 학교가 뭔가 푸짐한 곳, 역동이 살아있는 곳, 이런 안정을 갖는다는 거,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 이게 한 번에 되냐는 거죠. 어제 한 번 그랬다 해서 그래 되냐는 거죠. 지속해서 할 때 이것이 체험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독립점인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렇죠?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자신과 타인은 빙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그냥 반드시 다른 것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 관계에서 치료는 해석이나 통찰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담 좀 배웠다고 착각하는 게 자꾸 해석하고 통찰,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통찰로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상과의 뭐다? 반복이다.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대상과의 반복적인 깊은 만남과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담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많이 배웠어. 분석을 좀 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배워왔어.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난 이거 치료자야. 내가 한 방에 치료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오시답니다. 좋은 대상과 반복적인 거. 지속해서 반복적인 이 질적 경험이 중요한 치유 요소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만 만나서 계속 만나도 내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정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과 통찰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좋은 대상과 지속적인 만남. 이게 상담자가 그래서 상담을 일주일에 2번 아니면 일주일에 3일을 땡겨서 한다. 왔을 때 3번 다 하고 한 3주 건넜다 3번 다 하고 이게 영업이에요. 영업. 왜 매주 하라 할까? 사실 서구에서 같은 경우 정신분석은 어떻게 했다? 상담을 매일 했다. 매일 했어요. 왜? 이건 누가 받든 정신분석이다 그러면 누가 했던 서비스예요. 귀족들이 받던 서비스예요. 귀족들은 돈 있죠. 시간 있죠. 매일 왔어요. 매일 오니까 치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와서 수다만 떨어져. 어쨌든 어떤 좋은 단어와 해석과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쌓여서 구조화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타를 잘 친대. 기타 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하고 내가 손을 내밀어 봐요 그랬어요. 손을 내밀고 손끝에 봤더니 진짜 완전 굳은 살이 되더라고요. 기타 치는 사람 맞네 했더니 이 사람이 못 믿고 이 굳은 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쌓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사실 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매일은 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어쨌든 이 상담이 유료화 되면서 가격이 비싸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통한 통찰과 함께 상담자와 갖는 관계의 질적 경험. 우리 선생님들이 말하는 수다도 좋지만 질적인 업그레이드, 질적인 관계의 질이 높은 경험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어떤 모임이 이제 모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 꼭 빠지지 않는 제 모임이 있어요. 제가 꼭 빠지지 않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뭐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나 이상호 교수님, 최양준 교수님, 저 강영숙 교수님,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박사들 한 10명이 모이는 이 박사들 모임이 있어요. 가면 이 모임은 저는 다른 모임이 있으면 그걸 캔슬하고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그래서 이야기를 한마디만 해도 그거 해결 얘기하면도 또 뭔 얘기도 이거. 그래서 이분들이 뭘 보나 했더니 에도팁을 보더라고. 에도팁을. 그래서 그게 뭐야? 그리고 봤더니 거기에서는 해겔과 락강과 이런 강의들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을 놓쳤어요. 그거 듣다가. 니체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 보다 보니까 자꾸 머리를 쓰다 보니까 잠이 또 확 새갖고 한 1시간도 못 잤는데 이 상담자는 이 내담자와 질적인 업그레이드 된 모임에서 맨날 만나서 그냥 차나 마시고 돈 내고 뭐 수다 떨고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났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자세가 달라요. 난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고 상담자인 동시에 하나의 대상이에요. 나는 내가 상담자인 동시에 하나의 대상이라고요. 그리고 대상이고 관계예요. 너와 나는 관계예요. 그래서 상담자 자신이 곧 기법, 대상, 관계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 자체가 대상이고 내가 하는 것 자체가 기법이 되는 거고 내가 하는 것 자체가 관계라는 거죠.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에 내담자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담 기법도 그분처럼 해요.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나 봤어요. 저도 녹음을 한 번씩 떠봐요. 녹음을 뜨면요. 이 녹음을 저도 한번 봅니다. 리뷰해보면요. 제가 가끔 그래요. 우리 주임 교수님보다 내가 훨씬 강의를 잘한다. 건방지게 이렇게 오만하게 말할 때 있어요. 왜? 주임 교수님은 자기 걸 쏟아냈지만 나는 그분 거 플러스 내 거를 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로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좀 더 씹었구나. 내 맷돌로 좀 더 갈았구나. 때로는 그렇게 느끼기도 해서 내가 근데 강의하는 기법이라든가 상담하는 방법이 그분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욕하면서 닮는다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수업을 하고 가면요. 일주일에 꼭 2번은요. 그분과 늘 만났습니다. 365일 이렇게 중에서 매주 2번은 목이나 화요일은 저희가 이런 집단 스터디, 목요일은 이 상담 집단 치료 이거를 석사, 박사 때 한 번도 안 놓치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집을 판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서 집 판다는 말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 되게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5분 늦잖아요. 부르지도 못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일 그때 크게 혼난 게 뭐라고요? 박진수 한 달 동안 밥 못 산다. 이게 나한테 내린 굉장히 큰 벌칙이었어요. 그때 이 대상관계를 배웠었어요. 와 좋죠. 돈 굳고 좋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돈 많이 썼어요. 밥을. 그때 제가 사업을 엄청 활발하게 할 때였고 돈이 많이 돌고 현금을 셀 수가 없어서 늘 은행에 가가지고 세주세요 이럴 때였었어요. 늘 돈 있으니까 쓰기도 했지만 뭔가 나의 열등감을 돈으로 커버하고 싶었어요. 내가 쏜다. 그럼 그때부터 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수님이 비신 거지. 그래서 일주일 넌 한 달 동안 밥 못 사. 그게 너한테 벌칙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집에 가서 울었는지 수치스럽더라고. 이거 봤네 들켰네. 근데 여러분이 밥을 사시는 거는 그런 밥이 아닌 걸 나는 알아요. 안고 가는 거더라고. 포용하는 거더라고. 언니처럼 엄마처럼 친정 엄마처럼 이렇게 싸고 가려고 밥을 사는 거더라고. 저는 그런 밥이 아니었어요. 이 들킨 거죠. 전문용어로 쪽팔렸습니다. 그래서 대상관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좌절했던 발달 과정을 재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좌절했죠. 밥 산다고 깝치고 맨날 야 내가 쏜다. 이미 내가 쏜다에는요. 이미 다 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밥 쏜 사람이 갑입니다.
돈 쓰는 사람이 갑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할 때는 못 속게 합니다. 돈을 동일하게 벌어라. 그래서 여러분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그 좌절했던 그 순간, 말로 하자면 제가 수치스러웠던 그 순간, 그거를 재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때 가졌던 감정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재활성화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는 작업. 이게 대상관계 치료입니다. 여러분 근데 상담자가 너무 멋있어. 그래서 현재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의 욕구, 미성숙이죠. 내담자가 이걸 다 상담자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 참 열정 있으시네요. 선생님 참 순수하시네요. 다 담아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공감해주는 거, 반영해주는 거. 이게 치료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공감해주고 반영해주고. 여러분 수용이 되지 않으면, 반영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속을 내놓지 않습니다. 쟤는 참 속을 내놓지 않아. 여러분이 제대로 반영해주고 제대로 이해해주고 제대로 수용해줘봐요. 속을 안 내놓겠나. 아직은 나라는 대상이 간복이 있는 거예요. 간복이. 이 사람 맞아? 신뢰해도 돼? 내놔도 돼? 이런 간복이. 제가 중학교를 매주 월요일날 강의를 가잖아요. 첫째 주, 둘째 주 6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목은 터져 나가겠고 30명을 집단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갔더니 집단이 딱 잡힌 거예요.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했더니 라포 형성이 됐구나. 이제 얘들이 나에 대한 신뢰가 있구나. 신뢰가 있구나. 라포 형성이 됐구나. 그래서 감정 나누기 하는데 그래요. 교수님 어디 학교 교수님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야. 우리 학교 교장한테 찾아가면 안 돼. 그래서 왜? 했더니 이 시간이 국어 시간인데 너무 행복해요. 선생님이 와서 국어 선생님 그 학교에 보내고 나보고 이 학교에 오래. 그래. 착하다. 야, 국어가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거니. 니네 남자애들은 특히 국어를 잘 알고 지문을 잘 알면 여자들이 나중에 줄줄줄 딴다. 이 지문만 다 알아도 온갖 뭐 이거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 국어 좀 잘해봤더니 선생님이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국어 시간이 힘들어서 이 감정이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봤더니 30명 중에서 28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많이 지겹구나. 국어 공부를 좀 너무 고차원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시다 본데 너네들이 수준이 안 맞나? 선생님이 수준이 안 맞나? 이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마침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시길래 이제 저 차 마신데 왔길래 무슨 일일까요? 이러는 건 아닙니다만 28명의 학생들이 다 국어 선생님이 너무 짜증나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하는데 내가 집단이 들어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국어 시간 빼고 내가 하는 거 행복하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했더니 애들이 참 민감하군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암이고 다리도 쩔뚝거리고 그래서 퇴직을 하겠는데 6월학기까지만 있다기 살았는데 이거를 고스란히 누가 먹겠어요?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열정이 나오고 어디서 이런 하이톤이 나오겠냐고. 근데 막 아침부터 막 죽어가는 소리가 나는데 내가 와서 막 이렇게 하이톤이 나오니까 애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올지 모르겠어. 우리 교장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보자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다음 시간에 수업 들어가서 집단 시간에 얘들아 이런 것도 다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치료는 소용이 없다. 치료는 한 방에 된다. 근데 치료라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사람에게는 극복이 중요하다. 극복은 긴 시간 중에서 쭉 견뎌내는 거다. 그러면 다시 어느 한 번 뒤집어지진 않는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C를 깔아주고 D를 깔아주기 때문에 A가 나올 수 있는 거다. 너네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어디가 아프신가 보지. 아플 수도 있잖아. 그 선생님이 이렇게 기운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만 목소리 높여도 난 또 이렇게 올라가고 너네들 돋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틀리진 않고 다른데 얘들아 이것도 견뎌내는 거. 나는 견뎌내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난 프로세서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버 정신이 있지 했더니 뭐예요? 존나게 버티는 거? 그랬더니 와 우리 선생님 역시 최고 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버티는 게 난 중요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대상관계 치료 및 목표에 보면 분화되지 않은 유아는 분화.
독립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유아는 안아주고 반영해주고 대상을 원하는 반면, 그렇죠. 분화되지 않았으니까 늘 원하잖아요. 침범하지 않는 대상도 원한다. 이러한 경험을 방해하는 어머니의 행동은 침범이죠. 유아는 억지로 반응하고 응답하기 강요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침범하는 아동, 그러니까 어머니가 침범하는 유아는 그러니까 안아주고 반영해 주는 것도 원하지만은 침범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침범하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침범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푹 들어오잖아요.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엄마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니네들은 엄마하고 싸웠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어르신하고 싸우냐? 엄마한테 이렇게 해봐. 엄마한테 네 의견을 엄마 나 메시지를 해갖고 쭉 나 메시지를 설명하고 나는 지금 이래서 힘들어.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엄마는요 그러면요 지랄하지 마 이럴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엄마는 또 지랄하네. 그러니까 결국 다 지랄이야 지랄. 결국 엄마들은 한마디로 압축한다고 지랄하지 마. 아 그래서 애들이 수용받지를 못하는구나. 충분히 수용받으면은 저렇게 싸운다는 말 쓰겠는가? 난 그 단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딸들이 꼭 그러자. 우리 엄마하고 싸웠어요.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어디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냐? 혼났어요. 꾸중 들었어요. 이런 말이 맞잖아 했더니 엄마가 지랄을 안 해야 꾸중이라고 말하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침범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함부로 쳐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좀 안다는 이유로, 내가 좀 배웠다는 이유로 치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모르는 것을 알아서도 안 돼요. 함부로 분석해갖고 내담자가 모르는 것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늘 기도하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앞서지 말고 말씀이 앞서라는 얘기겠죠. 마찬가지예요. 내담자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서도 안 되고 내담자가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그 시 있었어요 옛날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기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속일지라도 즉각적으로 직면하지 말라는 거죠. 너 그 뻥이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직면하기보다는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대상관계의 치유 과정입니다. 빠른 분석, 빠른 통찰, 빠른 직면 이거보다도 기다려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머무를 수 있는 거죠. 무의식적 불안을 내표하고 있는 내담자의 의사소통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 의식 수준에서만 하는 것을 보고서 이거다 저거다 하지 말아요. 이 사람의 무의식이 하는 일들이 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비언어 행동 그 다음에 행동 여러분 다른 수업에서 농담과 무의식 이거 읽고 있다면서요. 이 농담이 다 무의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툭툭 던지는 이 농담이 무의식이라는 거죠. 무의식적 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내담자의 의사소통을 직감적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덜 불안한 것으로 변형시켜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상담자는 컨테이너다. 담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담고 가는 사람.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막 껐툭하면은 집구석으로 나가라 한다든가 당장 나가 그런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탄 내담자를 당장 나가 먼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늘 컨테이너 담아주는 사람이 우리 상담자의 관계라는 거죠. 상담 초기에 내담자는 자신을 받아줄 사람인지 상담 초기에 내담자들은요 이 상담자가 자신을 받아줄 사람인지 믿을 만한지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 저항하고 공격해요. 자기도 모르게 늦어보기도 해요. 늦었는데 다시 오지 마 이렇게 하는지도 보고요. 저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항한다는 건 늦어보기도 하고 돈을 안 내보기도 하고 뭐 무단 안 와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이잖아요. 못해요. 몰라 이게 다 저항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싸우고 갈 사람이지. 아니면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 저항하고 공격하는 듯 탐색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상담할 때 아이들의 지금 현상을 보고 이것을 갖다가 막 해석을 썼어요. 얘네들은 지금 나를 간보기 위해서 나를 자기 거 만들려고 지금 어떤 저항의 짓을 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됐다 싶으면 자꾸 넘어져. 됐다 싶으면. 그래서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미숙한 참작의 일면을 수용해줘. 내담자의 참작의 일면이 있을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저항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고스란히 수용해주고 넉넉한 시선으로 봐주고 견디어줌으로써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뭐라 해도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보고 있잖아요. 그죠? 뭐 해도 막 우리가 뭐 해도 그냥 넉넉히 웃으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 품이 상담자도 된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잘못하고 뭐 한 거 다 아는데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먼 데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될 때에 통합될 수 있다는 거죠. 내담자가. 그래서 상담자가 알아야 돼요. 몰라서 허우적대면은 걔들도 혼란이 오죠. 알고서 먼 데서 크게 미소로서 지켜봐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안아줄 수 있는 자세. 상담하러 올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망설이는 내담자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상담하러 올 때 다 그러잖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망설이고 와요. 분명히. 상담할 때 반드시 모든 내담자가 그렇습니다. 그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해보자. 저도 그렇게 말해요. 올 때 많이 불안했지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요. 라는 불안 없는 공간을 제공해 주라. 그러니까 긴장이 다 빠진 상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항상성이라고 했죠. 항상성. 이 상태를 제공해 줌으로써 상담이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놀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고난의 장이고 불편의 장이고 긴장의 장이 아니고 놀이터 놀러 가는 거예요. 어제 같이 갔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은 오늘 일요일 쉬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거기 가서 막 장구 치고 막 이러는 거. 장구 치는 데를 기억했으니까 장구 치는 걸 보고 공연을 보고 또 차 마시고 밥 먹고 쉴 새 없는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이게 일이면 피곤하죠. 일이면 피곤하잖아요. 나는 놀이터죠. 내가 돈을 받으면 내가 돈을 받았으면 어제 난 일이죠. 내가 장구차에 돈 받았으니까. 나는 돈을 냈죠. 돈을 냈죠. 돈을 냈으니까 뭐예요? 노는 거지. 돈 내면 여러분들 노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료 냈잖아요. 놀으라고 그러니까. 일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싫어? 왜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어? 아니 돈 받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마이크 놓으면 안 되고 열심히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노는 거예요. 학교를 긴장하고 마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학생들 뭐라고 명분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그렇게 여러분들만 오면 내 긴장이 내 몸에 올라오고 특히 너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막 그만두고 있잖아. 너의 긴장을 다 먹고 있다. 놀이터로 와라 했더니 막 안 됩니다. 내 인생에 C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C를 줘보려고. 어떤 반란이다. C를 줘서 버릇을 고쳐야 할 것 같아. 내 인생에 C가 얼마나 중요한데. C 맞은 사람을 공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맨날 상담자 할 거야. C 맞으면 이렇게 존나 더러운 기분이야. 과거야.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는 건강한 사람. 녹음을 뜨면서 욕을 했으면 무슨 녹음이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대상관계에서 보는 건강한 사람. 욕을 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고 섞건만 이게 쓸 수 있으라고 했네. 대상 항상성을 확립한 사람. 대상 항상성을 확립한 사람. 이게 뭐냐? 대상 항상성은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내담자들은 나에 대한 대상 항상성이 있는가? 그래서 대상 항상성을 확립한 사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저거 사기 아니요? 이렇게 당하면 이건 대상 항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대상에 대해 통합성을 확립한 사람. 누구를 하나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전체로
통합성을 각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식, 무의식, 어떤 대상관계 이걸 전체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개별화가 잘 된 사람. 개별화가 잘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별로 개별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늘 사람을 붙으려고 그래. 붙으려고 그래. 붙지 말고 개별화. 개별화가 잘 된 사람이 대상관계에서 건강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자기 셀프가 확립된 사람. 내 자기가 뭔지. 남의 자기로 살지 말고 내 자기가 무엇인지. 내 셀프가 뭔지가 확립된 사람. 이것을 대상관계에서는 건강한 사람이죠. 다시 대상 형상성을 확립했어야 된다. 늘 그 자리에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대상에 대한 통합성을 확립했어야 된다. 그다음에 개별화가 잘 돼 있어. 분화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셀프가 확립된 사람을 대상 관계 이론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대상 관계 학자들을 볼 것 같으면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있어요. 멜라니 클라인은 혁신적이고 과도기적 이론가예요. 혁신적이고 과도기적인 이론가. 그래서 대상 관계 학자입니다. 대상 관계 학자인데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은 여러분 의사였었어요. 놀이치료사죠. 그래서 아이들 놀이치료 하면은 멜라니 클라인을 많이 뽑고 있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은 3세가 되면은 성격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멜라니 클라인 학자고요. 그다음에 위니캇 도널드 페어웨어, 윌리엄 도널드 페어웨어. 이 사람은 순수 대상 이론가예요. 그다음에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사람은 저가 이제 대상 비행, 그다음 학교 폭력 논문 쓸 때 이 위니캇 이론을 많이 썼는데 위니캇은 특이한 관점을 가진 소아 정신과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놀이와 현실이라는 논문을 쓰셨는데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심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놀이 치료가 나온 거예요. 애들 놀이하는 거 보면은 심리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놀이를 갖고 치료하죠. 오토 컴버거는요. 우리 이제 마가렛 말러는 프로이드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의 통합 이론과예요. 마가렛 말러 이론은 통합이죠. 프로이드 정신분석과 그다음에 대상관계 이론을 통합한 이론가이고요. 오토 컴버거는 자기 심리학과 자기 도취에 자기 심리학과 자기 도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죠. 프로이드 생애와 정신분석 탄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 이론과 생애와 정신분석 탄생. 자, 프로이드 생애와 정신 1번 대상과 대상관계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이 모신이란 말이 뭐예요? Mother is God라는 거죠. Mother is God. 뭐예요? 엄마는 신이다. God를 저 대문자를 쓰지 않고 소문자를 쓰면 뭐죠? 엄마는 귀신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잡신이라죠. 근데 신이죠. 그래서 Mother. 엄마는 모신이에요. 모신. 그러니까 엄마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돼야 돼요. 처음에는 모신. 우리 엄마는 신이시여 안 되는 게 없고 다 되다가 좀 있다가 우리 엄마 역시 똑똑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되면 우리 엄마 좀 이상하다. 뭘 모르는 게 많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엄마 무식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런 무식한 엄마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라. 늘 성장하라. 여러분 남편한테도요. 성장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이세요. 남편도 여러분 고여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짜증나잖아요. 남편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맨날 무릎 툭 튀어나오고 키프짝 툭 나온 추링 입고 다니면서 땅바닥에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면 짜증날 것 같아요. 성장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비록 몸무게는 70kg 나갈지언정, 그죠? 좀 뭔가 힘있게 뭔가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해요. 뭔가 공부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 볼 때 얼마나 남편들이 감동스러울까.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무의식적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엄마는 창조주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엄마는 창조주 형상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법이라고도 하죠. 신이라고도 하죠. 근데 아이한테는 아기일 때는 엄마가 신이죠. 모신. 대상관계에서 볼 때 대상, 오브젝트란 뭐냐면
오브젝트라는 것은 생후 36개월까지는 양육자가 가장 중요하다. 36개월까지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이런 거 아니야. 돈도 아니고 할아버지 백도 아니야. 요즘 애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엄마의 뭐 할아버지의 재력과 또 뭐죠? 엄마의 정보력 또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의 무관심. 이게 요즘 아이들의 3대 조건이라는데 생후 36개월까지는 양육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신이니까. 신 같은 존재니까. 왜? 36개월 되면 이제 기저귀도 이제 사실 자기가 못 갈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이렇게 밥도 못 하잖아요. 다 자아를 자기 자아를 쓰나요? 보조 자아를 써요. 자아가 있으나 자아를 못 써요. 엄마가 어이구 좀 쪘어. 아이고 똥 쌌어. 기저귀 갈아주고 밥 주고 이게 다 보조 자아잖아요. 그래서 대상 관계가 바뀌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36개월 이전에 애미들이 새끼를 놓고서 나가잖아요. 그쵸? 새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다른 남자 옷고름을 탁 자르고 다른 남자 통해 가잖아요. 이건요. 나한테는 그냥 다른 남자를 향해 가는 거지만 애한테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법원 소송 이거 법원 가사 상담을 하지만은 이혼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아이는 부모가 필요해요. 아이는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는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아무래도 엄마만 필요합니다. 그 섬세함이 다르고 이 양육비 때문에 양육비 죽이셔서 남편이 키우겠다는 집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내를 못 믿어서라도 돈 주기 싫어서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다 애 툭 맡기고 그냥 아니가 돼. 아이한테는 36개월까지 이게 바뀐다. 이거는 운명이 바뀌는 거라고요. 운명이 바뀌는 거고요. 엄마가 아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예로요. 느리다고 생각하면 엄마의 투사가 아이고 쟤는 이렇게 느려 터져갖고 이 엄마의 투사로 인해서 아이의 성격이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무의식적 언어가 저기 아이고 우리 애는 이렇게 느려 터져갖고 그럼 애 느린 애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는 등신 같아갖고 그러면 애는요 이 무의식적 이 투사 때문에 애가 등신같이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 이 언어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지. 어떻게 보면 엄마가 말하는 한마디는 자식한테는 선포에 적어둔 거예요. 선포에. 36개월은요. 세멘트 막 칠하는 거예요. 밟으면 어떻게 돼요? 붙지 않았는데 밟으면 이건 평생 안 없어지잖아요. 그 발자국이 그대로 있잖아요. 붙지 않는 세멘트라는 거죠. 우리가 밟은 대로 모양을 만든 대로 그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섞일 때는 섞일 때는 만지는 대로 형성. 그쵸? 토기장이가 이 흙을 진흙을 만지는 대로 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철은 뜨거울 때 다스려라 이거죠. 철이 식으면 낫을 만드냐 홈이 막 못 만들고 칼도 못 만들고 불에 막 달궈졌을 때 막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 다닐 때 불에 달궈졌을 때 막 만들어야 돼. 사실 그렇게 자격증도 만들고 취업자도 막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굳어진 후에는 정말로 차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상관계 36개월 동안 모와의 관계로 인해 그 후 대상관계에서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엄마와의 36개월, 엄마와의 36개월 이 그림이 나의 이미지로 해서 평생을 좌우한다. 대상관계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는. 근데 이 대상관계가 표상이 나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담을 통해서 다시 표상을 재형성해야 돼요. 이미지를. 그래서 인간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대상관계이기 때문에 36개월이 중요하다는 거야. 대상관계니까. 정신분석 같으면 몇 개월이라고 그래요? 60개월 얘기하겠죠. 5세, 만 6세니까. 60개월 얘기하겠죠. 그래서 대상관계는 어쨌든 36개월까지는 부모가 운명을 만든다.